2026년 1월 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 앞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던 30대 직장인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난방비가 지난달보다 8만 원 더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숨조차 쉬지 않습니다. 8만 원의 추가 지출은 이제 경악할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고지서를 접어넣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관을 나섭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수입 의류 매장. 사장은 텅 빈 매장에서 매출 장부를 넘깁니다. 작년보다 매출은 20% 줄었지만 치솟은 환율 탓의 수입 원가는 감당 못할 수준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그나마 남은 손님마저 끊길까봐 그는 그저 타들어가는 속을 감춥니다. 2026년 1월 2일 원달러 환율은 1,450원입니다. 경제뉴스는 이 숫자를 날씨 중계하듯 무미건조하게 내뱉습니다. 특별한 해설도 긴급 대책 발표도 없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원달러 환율 1,400원은 국가적 재난이었을 겁니다. 온 나라가 비명을 지르고 긴급 대책 회의가 밤새 이어졌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환율창을 끄고 출근합니다. 점심을 먹고 퇴근합니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 지독한 무감각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재난은 결코 비명을 지르며 오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서서히 스며들어 일상이 되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즉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죽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지금 바로 그 뜨거워진 물 속에 있습니다. IMF의 저평가 비율을 환율로 환산하면 약 1,330원대가 거론되지만 이는 고정된 목표 환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보다 무려 120원이나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120원이라는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립니까? 1,000억 원어치의 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생돈 120억이 더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막대한 추가 비용은 누가 감내하고 있습니까? 결국 마트 물가와 고지서를 받아드는 소비자, 바로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시장의 예측은 하나같이 상승을 가리킵니다. 1년 후에도 환율은 1,420원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집니다. 가장 희망적인 관측조차 1,400원 선이며 일부 기관은 1,460원까지 치솟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새로운 기준값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비정상이라 여겼던 고통스러운 숫자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뉴노멀은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뉴노멀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2008년 이후의 뉴노멀은 어떤 의미에서 달콤했습니다. 성장은 느렸지만 돈값은 쌌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0%대로 내리고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돈을 무한정 풀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였을지 몰라도 집값이 오르며 체감 자산은 늘어났습니다.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처럼 버티기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뉴노멀은 정반대입니다. 성장은 여전히 느린데 이제 돈값마저 비쌉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이미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성장의 엔진은 꺼져가는데 물가와 금리만 높은 이 가혹한 환경이 우리가 마주한 진짜 뉴노멀의 얼굴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최대 성장률입니다. 쉽게 말해 온 국민이 밤낮 없이 일해도 1% 중반이 한계라는 뜻입니다. 2010년대 초반 4%대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0여 년 만에 엔진의 힘이 절반 이하로 꺾인 셈입니다. 경제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성장은 멈추었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 우리는 지금 경제 교과서에서나 보던 스태그플레이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 주체 간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며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 이른바 대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분기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경제라는 바다에 물이 차오르면 그 위에 모든 배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조선업이 호황이면 철강과 물류가 살아났고, 대기업이 돈을 벌면 협력업체와 골목상권에도 온기가 돌았습니다. 서울이 앞서가면 지방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의 대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바닷물은 더 이상 차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배는 거대한 엔진을 달고 치고 나가지만 어떤 배는 연료가 떨어져 가라앉습니다. 반도체는 홀로 질주하는데 자동차는 전환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강남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맞습니다. 같은 나라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경제를 경험하는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을 봅시다. 이곳은 20년간 묵묵히 같은 부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잘 나가면 부품사도 함께 웃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20년간 공들여 만들던 내연기관 부품은 한순간에 쓸모없는 고철이 되었습니다. 공장은 결국 문을 닫습니다. 150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50세. 냉정하게 말해서 그의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같은 시각, 판교의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봅시다. 직원은 고작 30명, 평균 연령은 32살입니다. 작년 매출 200억 원을 기록한 이들은 올해 500억 원을 내다보고 내년에는 1000억 원 돌파를 목표로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경제 지표 속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우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기란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한 번 갈라진 길은 다시는 합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고 역전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50대 실직자가 32살 스타트업 직원을 따라잡을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 1450원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무너지는 소리이자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5살 직장인 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 앞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품목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우유, 식용유, 참치캔, 그리고 커피 믹스. 하지만 계산대에서 마주한 금액은 작년보다 12,000원이나 더 나왔습니다. 이 품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수입 원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450원으로 치솟으면 똑같은 물건을 들여오는데 20%가 넘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김 씨가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본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48,000원, 1년이면 무려 57만 6천원의 생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김 씨의 1월 급여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그대로지만 김 씨가 실제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삶은 점점 가난해지는 현실. 이것은 사실상 국가와 기업이 단행한 가장 조용하고도 잔인한 임금 삭감입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다시 봅니다. 난방비가 지난달보다 3만 원 더 올랐습니다. 한국은 천연가스의 99%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가스 수입 비용이 오르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청구됩니다. 올겨울은 작년만큼 춥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김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계부를 펼칩니다. 월 소득은 350만 원, 작년과 같습니다. 고정 지출을 계산합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90만 원, 관리비 25만 원, 통신비 15만 원, 보험료 20만 원, 자동차 할부 40만 원. 고정 지출만 190만 원입니다.
남는 돈은 160만 원, 여기서 식비 60만 원, 교통비 20만 원, 자녀 학원비 50만 원을 빼면 겨우 30만 원이 남습니다. 작년에는 이 시점에 70만 원이 남았는데 이제 저축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물가는 생활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해외 스트리밍 요금은 17,000원에서 21,000원으로 올랐고 딸이 보던 수입도서는 10,000원에서 12,000원이 됐습니다. 아이폰 최신 모델은 130만 원에서 155만 원이 되었고 다음 여름 휴가 동남아 항공권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김 씨는 작년과 똑같이 살았을 뿐입니다.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갑은 더 빨리, 더 깊숙이 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환율 뉴노멀의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구조적으로 영구 상승한 것입니다. 결국 김 씨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지하고 도서 구매를 미룹니다. 아이폰 교체를 1년 연기하고 여름 휴가는 국내로 바꿉니다. 외식은 한 달에 2번에서 1번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도 통장 잔액은 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환율 상승의 파급 효과는 눈에 보이는 소비만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 치료비를 봅시다. 김 씨의 아버지는 당뇨약을 드십니다. 약값이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원료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딸이 다니는 영어 학원 교재는 수입 원서입니다. 이 교재비 역시 20% 올랐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 가격은 60만 원에서 75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 씨의 자동차는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입니다. 사계절 타이어 4개의 가격은 6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엔진오일도 수입품이라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김 씨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환율은 삶의 모든 영역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 개인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정상화를 기다립니다. 환율이 1,100원대로 돌아가는 날을 꿈꿉니다. 언젠가는 예전에 평온했던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한국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고환율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은 달러 수요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의 구조적인 고금리 기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한국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합니다. 달러를 들고 있으면 안전한 이자가 쌓이지만 한국 원화를 들고 있으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이자까지 주는 달러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계속되고 미중 패권 경쟁도 격화됩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몰립니다. 세계가 불안할수록 달러 가치는 오릅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반도체는 중국의 맹추격에 밀려 주도권을 잃었고 자동차는 전기차 전환의 거센 파도 속에서 흔들립니다. 석유화학은 중동과 출혈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수출이 줄어들면 달러 유입이 감소하고 달러 공급이 줄면 환율은 다시 오릅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돈 버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서비스와 기술, 그리고 콘텐츠 수출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버는 단발성 수익도 중요하지만 넷플릭스처럼 매달 꾸준히 구독료가 들어오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산업 체질을 통째로 바꾸는 일은 10년, 아니 수십 년이 걸려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지점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기다려줄 여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35살 직장인 김 씨에게 10년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체질 개선에 매달리는 사이
김 씨는 당장 오늘 터져 나오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10년 뒤의 장밋빛 미래보다 당장 내일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이 더 큰 공포인 현실. 지금 우리에게는 기약 없는 먼 훗날의 대책이 아닌 오늘 당장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가장 절박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에 육박하며 치솟고 있는데 미국 뉴욕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국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너도나도 달러를 환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떠납니다. 환율이 올라도 그 이상의 수익을 미국 주식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도 국경을 넘는 대이동, 이른바 투자자본의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동산은 위험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은 한계치에 다다랐고 집값은 정체되거나 하락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 역시 매력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채권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현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현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예금 금리가 4%인데 물가 상승률이 6%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돈의 가치는 매년 마이너스 2%씩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은 주식시장으로 몰립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속어법의 결과입니다. 다른 자산들이 모두 위태로우니 그나마 상대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감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기회일 뿐입니다. 투자를 시작할 여력조차 없는 서민들에게는 깊은 절망일 뿐입니다.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간극, 이른바 대분기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김 씨를 다시 봅시다. 그는 매달 겨우 30만 원을 저축합니다. 1년을 꼬박 모아도 36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해 20%라는 기록적인 수익을 내더라도 손에 쥐는 건 72만 원뿐입니다. 인생을 바꾸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반면 강남의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50대 박 씨를 봅시다. 자산 규모는 25억 원에 달합니다. 비록 집값은 정책이지만 그에게는 10억 원 규모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주식이 30% 오르자 박 씨는 단숨에 3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김 씨가 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할 거금을 가만히 앉아 벌어들인 셈입니다. 김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고 주말조차 반납하며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몸 부서져라 일해도 자산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반면 박 씨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건물 임대료와 주식 배당금만으로 매달 2천만 원이 통장에 꽂힙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의 자산은 스스로 증식하며 몸집을 불립니다. 김 씨와 박 씨는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우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성실함의 대가로 가난해지고 박 씨는 자본의 힘으로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분기의 비정한 얼굴입니다. 과거의 격차가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가는 속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위로 끝없이 솟구치고 누군가는 아래로 속절없이 추락합니다. 이제 중간지대는 사라졌습니다. 김 씨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하는 그가 여기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투잡을 뛰자니 가족과 보낼 시간이 사라지고 부업을 시작하자니 이미 바닥난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살 길을 찾아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고환율로 원자재 값이 폭등하자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극한의 비용 절감에 나섭니다. 이때 기업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은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도입을 홍보하는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일터에서 밀려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케팅 대행사에서 근무하는 33살 이 씨는 챗GPT를 활용해 과거 10명의 인원이 매달려야 했던 업무를 혼자서 처리합니다. 예전에는 카피라이터와 디자이너, 기획자가 각각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 씨 혼자서 모든 작업을 완결짓습니다. 작업 속도 역시 10배나 빨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캠페인 하나를 기획하는데 2주가 걸렸지만 이제는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고객사들은 결과물의 품질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 이 씨의 연봉은 작년 5천만 원에서 올해 8천만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회사의 42살 박 대리는 인공지능 사용을 거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15년 경력을 신뢰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자신만의 노하우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선택은 냉정합니다. 고객사들은 더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품질까지 훌륭한 이 씨만 찾습니다. 박 대리에게 주어지는 일감은 점점 줄어들고 회사는 그의 성과급을 깎습니다. 1년 후 이 씨는 팀장으로 초고속 승진하지만 박 대리는 결국 권고사직 통보를 받습니다. 42살의 나이에 마주한 실직. 이 가혹한 경제 구조 속에서 그의 재취업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업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환율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자 기업들은 인공지능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은 챗봇이 처리하고 재고 관리는 인공지능이 정교하게 예측합니다. 물류센터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쉼없이 돌아다니며 회계 업무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합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 사례를 봅시다. 이 회사는 작년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센터 직원 20명, 회계팀 직원 10명, 물류센터 직원 15명을 줄였습니다. 총 45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1년에 25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비용이 10억 원이었으니 1년도 안 되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셈입니다. 여기서 켄타우로스형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켄타우로스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인 것처럼 2026년의 켄타우로스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인공지능인 사람을 뜻합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이제 100배까지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똑똑한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좋은 학벌과 화려한 경력이 곧 성공의 보증수표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평생이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성공을 결정합니다. 이제 학벌이나 경력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무기로 장착한 33살 이 씨가 과거의 경험에 안주하는 42살 박 대리를 압도합니다. 이 년차 신입이 15년차 베테랑을 이기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모든 계급장과 연차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공지능 그 자체가 당신의 경쟁자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다루는 당신 옆의 동료가 진짜 경쟁자입니다. 인공지능을 거부하는 당신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료는 비록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을지라도 서로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미래로 나아가고 다른 한쪽은 과거에 고립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1 환율은 1,450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우리가 알던 익숙한 경제의 시대는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도는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10년 전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던 공식도 회사에 충성하면 평생을 보장받던 시대도 끝났습니다. 집을 사서 버티기만 하면 부자가 되던 시절도 이제는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막연한 희망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같은 공허한 위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번 주 안에 당장 실행할 수 있는 5가지 생존 수칙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당장 AI를 배우세요. 지금 이 시대에서 AI는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 도구입니다.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입니다. 지금 먼저 배우는 사람이 먼저 기회를 잡고 먼저 앞서 나갑니다. 둘째, 당분간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수천 달러를 아무 저항 없이 허공에 태우는 셈입니다. 여행은 재충전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 환율이 1,450원인 시대에 해외여행은 비용 대비 효율이 맞지 않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포기할지 냉정하게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아낀 돈을 가지고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으십시오. 지금 당신이 내고 있는 대출 이자가 몇 %입니까? 원금 수천만 원에 금리 4%라면 1년에 수백만 원이 이자로 증발합니다. 매달 단 10만 원이라도 추가 상환하십시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원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빚은 눈덩이와 같습니다. 커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녹여내야 합니다. 셋째, 수입품 소비를 과감히 끊으십시오. 수입 물품을 쓰신다면 국산으로 바꾸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은 우리가 손댈 새도 없이 자동으로 치솟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매 여부입니다. 안 사면 그만입니다. 사지 않으면 환율의 공격으로부터 내 지갑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넷째, 숨만 쉬어도 새 나가는 고정비를 즉각 수술하십시오. 지금 당장 통신비 고지서를 꺼내보십시오. 3, 4년 전 가입한 비싼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알뜰폰으로 옮기거나 요금제를 조정하십시오. 한 달에 2만 원, 1년이면 24만 원을 아무 노력 없이 아낄 수 있습니다. 매달 자동 결제되는 각종 구독 서비스들을 지금 몇 개나 구독하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따져보면 절반은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중 절반만 끊어도 한 달에 2만 원, 1년이면 24만 원이 내 주머니에 남습니다. 보험료는 또 어떻습니까? 설계사가 권유하는 대로 여러 개 가입해 두지는 않았습니까? 보장이 겹치는 것만 골라내서 정리해도 한 달에 최소 몇만 원은 줄어듭니다. 고정비는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사라지는 돈입니다. 두 개 생긴 작은 구멍부터 막으십시오. 이 구멍들을 막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당신의 가계부라는 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어떤 일이 있어도 현금, 비상금 수백만 원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수중에 현금이 단 한 푼도 없는 상태는 더 위험합니다. 만약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급하게 차가 고장나거나 병원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경제적 자유는 거기서 끝입니다. 아무리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현금은 당장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 최소 석 달치 생활비만 들어있어도 예상치 못한 충격이 닥쳤을 때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일단 비상금부터 채워 넣으십시오. 이 수백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당신을 지켜줄 마지막 생명줄이자 다시 일어설 시간을 벌어줄 귀중한 보루입니다. 뉴노멀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고민하고 선택할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 길에는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며 과거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해외여행을 가고 빚을 그대로 둔 채 수입품을 사고 주말에는 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1년 후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다른 쪽 길에는 생존 모드로 전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끊고 빚을 갚고 수입품을 멀리하며 고정비를 수술하고 비상금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1년 후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당신은 어느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이미 살아남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일주일 후에도 1년 후에도 똑같이 무너져가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2026년, 과거의 지도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존의 지도를 펼쳐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생존 전략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